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국이 수천 명이 병원을 떠나고 1,100여 명의 의대생이 동맹휴학을 신청하는 등 의대 증원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보상 강화를 포함한 진료 공백 대비책을 마련하는 한편 집단 행위는 엄단한단 방침이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복통과 설사를 일으키지만 발병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주요 발병 원리를 미국과 중국 공동 연구진이 밝혀냈습니다. 스트레스가 장내 미생물군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 기전을 찾아낸 건데 이와 별도로 국내 연구진은 과민성 장 증후군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익균을 찾아냈습니다. 원전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사용 후 해결료의 임시 저장 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을 제정하는 건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서북부 사막에서 강력한 모래폭풍이 일어나 마치 화성에 온 듯한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신장 북부 지역에서는 관측 이래 최저인 영하 52도 한파와 함께 1m 넘게 눈이 쌓여 방목하던 가축들이 파묻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전국 주요 병원에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공의들은 왜 사직 행렬에 동참하는지 공식적인 목소리 낸 적이 없는데요. 인턴 수료를 코앞에 두고 사직서를 낸 한 젊은 의사가 YTN과의 인터뷰에서 일손을 놓게 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분노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인 숫자도 아니고 객관적인 통계도 없고 88시간 일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도저히 의사를 못하겠다. 그런 의견이 주류였던 것 같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우리의 국민 한 사람으로서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자발적으로 사직을 한 겁니다.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는 환자분들과 싸우는 게 아니고 환자를 겁박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절대로 사람이 죽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정부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요. 전공의들이 대거 사직서를 제출하고 진료를 중단한 가운데 의료 현장을 지키는 임상 강사와 전임의들도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른바 빅5 병원을 포함한 82개 수련병원의 임상 강사와 전임의들의 성명서를 통해서 이대로라면 자신들도 의협을 이어갈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의료 정책에 대한 진심 어린 제언이 모두 묵살되고 국민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매도되고 있다며 현장에서 일하는 의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사안이 단순히 의대 증원 문제로 치부되고 있어 더 심각하다며 장기적으로 의료 문제를 야기할 정책들로 혼란을 초래한 정부는 진정한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전공의들이 떠난 자리는 임상 강사와 전임의 교수 인력이 메우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대생들도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전국 의대생 1,133명이 휴학 신청을 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교육부는 19일 저녁 6시를 기준으로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7개 학교에서 1,133명이 휴학 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중 4명에 대해서만 개인 사정에 따른 휴학이 허가됐고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휴학과 별도로 7개 대학에서 수업 거부 등 단체 행동이 확인돼 학생 대표 면담을 진행하고 학생과 학부모 대상 설명을 통해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각 대학에는 수업 거부 등 단체 행동에 대해 학칙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고 정상 수업을 하도록 당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을 막기 위해서 환자를 외면한 채 집단 사직서를 낸 것에 대한 비판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환자는 물론 의료단체와 시민들의 불만은 함께 의사들 가운데서도 소신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겁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전공의들이 결국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의료 대란이 현실화했습니다. 수술과 항암 치료 등이 기약 없이 줄줄이 밀리자 환자 단체들은 의사들이 자신들의 이해를 위해 생명을 볼모로 삼고 있다고 분노했습니다. 세상에 급하지 않은 수술이 있나요?
이게 급한 상황이 됐으니까 수술 과정을 거치는 거지 않습니까? 살 확률을 걸고 수술 대기 상태에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저희 협회 차원에서도 정확하게 책임을 찾도록 할 겁니다. 의사들 가운데서도 소신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김윤 교수는 의협이 사실상 증원을 무조건 반대해왔으면서 정부가 대화하지 않았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고 지역 의료를 위한 의대생 배출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응급환자가 제대로 치료 못 받고 죽어나가고 있는 와중에 몇 년 동안 논의를 해야 의협은 의대 증원에 동의를 해줄지 거꾸로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정영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역시 의사들이 의사 증원으로 파업하는 나라는 없다며 그간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정부가 굴복한 사례를 남겼던 것이 잘못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의사 출신 전북도 공무원도 국민을 아프게 하거나 등지게 하는 집단행동은 정당하지 않다며 의협 회원님이 부끄럽다고 밝혔고 한 지역 병원장 역시 현재 정부가 내놓은 필수 의료 대책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의사는 환자 곁을 지키면서 얘기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보건의료단체에서도 증원 반대를 위한 집단행동은 정당성이 부족하다면서 환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집단행동을 철회하라고 요구한 가운데 죽어가는 환자보다 의사 보호가 먼저라는 식의 일부 전공의들의 막말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의사들의 단체 행동을 향한 비판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정부는 의료계 집단 진료 거부로 인한 환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비상진료체계 보상 강화를 포함한 정책 지원을 시작합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우선 권역 외상센터의 인력과 시설, 장비를 응급실의 비외상진료에도 활용할 수 있게 개방하고 입원 전담 전문의의 업무 범위를 한시적으로 확대해 다른 병동의 입원 환자까지 진료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권역 전문 응급의료센터 등의 응급의료 행위와 응급의료 전문의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경증 환자 전원에 따른 회송 수가를 올려서 대형 병원 응급실의 진료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입원 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을 신설해 전공의를 대신해 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에게 추가 보상할 예정입니다. 인턴이 필수 진료과에서 수련 중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 투입되면 해당 기간을 필수 진료과 수련으로도 인정합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현실화하면서 법적 분쟁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처벌은 물론 의사 면허까지 박탈하겠다고 경고했는데요. 실제 처분이 가능할지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과 면허 박탈까지 공언하며 엄포를 놓자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하며 맞수를 뒀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은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중단이나 집단 휴업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노려 우회로를 찾은 겁니다. 정부는 결과적으로 집단적인 불법 행동이 이뤄졌다며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개인적 사유로 사표를 낸 것까지 처벌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재계약 거부 또는 이제 계약 만료 또 이제 병원을 나가겠다는 건데 그걸 가지고 뭐 집단행동이다 위법한 집단행동이다 이렇게 단정하는 거는 좀 무리가 아닌가. 또 전공의들이 업무 개시 명령서를 되돌려보내거나 이메일과 문자를 받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는 절차적 문제도 지적됐는데 휴대폰을 이용한 문자를 전자매체로 보기도 어려울 뿐더러 본다 하더라도 의사들의 개개인 동의가 없으며 총달로 보기 어렵지 않을까. 정부는 이미 가능한 모든 경우에 대해 법적 검토를 마쳤다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정부는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를 다 점검했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 각각에 대해서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 법적 검토를 마쳤다. 그러면서 체포영장 집행과 구속까지 염두에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는데 현행법상 최대 3년 이하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고 금고 이상 형이 선고되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앞서 2000년 의약분업과 2014년 원격진료 추진에 맞선 의사들의 집단행동에선 사태를 주도한 의사협회 지도부만 재판에 넘겨졌고 유무죄 판단도 때마다 달랐습니다. 지난 2020년 세 번째 집단휴직 사태 당시 전공의 10명이 업무 개시 명령에 불응해 형사 고발됐지만 협상 과정에서 정부가 취하하면서 처벌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반면 복지부는 선처가 집단행동을 쉽게 여기는 의료계 문화를 강화했다며 과거와 같은 선처나 사후구제는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도 집단 행동을 불법으로 못 받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라고 검찰에 지시하면서 무더기 처벌 사태가 현실화할지 주목됩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복통과 설사를 일으키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10명 중 1명이 겪을 정도로 흔한 병이지만 아직 발병 원리를 밝혀내지 못해서 확실한 치료법은 없는 상황인데요. 최근 국내외 연구를 통해서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원인과 치료법을 찾는 데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양혜영 기자입니다. 별다른 질환 없이 배가 살살 아프고 변비나 설사가 반복돼 화장실을 들락날락해야 하는 과민성 대장증후군. 문제는 복부 CT나 대장 내시경 등 갖가지 검사를 해봐도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10명 가운데 1명 정도가 겪을 정도로 흔한 질환인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스트레스나 장내세균 불균형 등이 증상 악화의 요인으로 꼽히고 있지만 아직 정확한 발병 원리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과 중국 공동연구진이 쥐실험을 통해 스트레스가 장내 미생물군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2주 동안 만성 스트레스에 노출된지를 관찰한 결과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을 자극해 락토바실러스가 증식하면서 인돌3 아세트산이라는 화학물질을 많이 만들어냈는데 이 물질이 장 줄기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 작용해 장 보호세포로의 분화를 방해했습니다. 또 사람의 대변도 분석했더니 우울증을 겪는 사람의 대변에서 락토바실러스와 인돌3 아세트산이 많이 검출됐습니다. 즉, 뇌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속 장내 미생물군도 스트레스를 받아 장 보호세포가 줄어든 겁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연구진은 과민성 장증후군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익균을 찾아냈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연구진은 건강한 장에서 추출한 30개의 유익균 중 로즈부리아 파이시스가 항염 효과가 뛰어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과민성 장증후군을 앓는 쥐에게 13일 동안 로즈부리아 파이시스를 투여한 결과 복통과 설사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S결장 내의 비만세포 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또 분변 세균총에서도 필수 아미노산을 흡수하는 유전자 발현이 정상적으로 돌아와 무너진 항상성이 회복됐습니다. 이제 그 구강 투여 안 한 쥐하고 한 쥐, 그리고 전혀 스트레스 안 준 그 대조군을 비교해서 보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는 이제 대변의 횟수도 개수가 많아지면서 물러지고 비만세포도 줄고 그다음에 대변 개수도 원래대로 그러니까 작아져, 그러니까 늘었다가 감소하는 거죠. 연구팀은 또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의 성별에 따라 증상에 차이가 있다는 것에 착안해 암수 동물 실험을 진행했는데 실제로 수컷쥐에게서 로즈부리아 파이시스로 인한 증상 개선 효과가 더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오는 2030년부터 한빛과 한울, 고리 원전 순서로 사용 후 해결료의 임시 저장 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른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황조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을 제정하는 건 우리 세대가 꼭 풀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황 사장은 과거 9차례 이어진 부지 선정 실패가 반복되는 것이 우려된다며 공모 절차와 주민투표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이 방패장 건설의 선결 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원전 작업복 등의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전용 처리장은 경북 경주에서 운영 중이지만 사용 후 해결료 등 고준위 폐기물은 전용 시설이 없이 각 원전 안의 습식 저장조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황 사장은 국내 원전 25곳에서 이미 발생한 사용 후 해결료 18,600톤을 포함해서 추가 건설 원전을 포함한 32기 원전의 총 발생량 44,692톤의 처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산사태 정보 시스템은 산지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논과 태양광 시설 등 일반 경사지로까지 확대됩니다. 여기에 강수정보까지 더해서 실시간 산사태 예해 경보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지난 여름 큰 산사태가 났던 경북 예천군 벌방리입니다. 황토물이 마을을 덮치면서 쑥대밭이 됐고 인명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이 지역은 산사태 정보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사가 심한 지역이지만 산지가 아니라 농지로 구분돼 지도에서 빠진 겁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런 산간에 인접한 경사지까지 산사태 정보 시스템에 표출됩니다. 국토부와 행안부 등으로부터 농지와 민가, 태양광 시설 등 경사지 정보를 받아 통합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기상청으로부터 실시간 강수 정보를 받아 산사태 정보 시스템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개선된 산사태 정보 시스템으로 보면 비가 내리는 상황의 예천군 지역도 산사태 1등급 지역으로 바뀝니다. 또 남해 부근의 3등급 이하의 산사태 위험이 낮았던 지역도 극한 호우를 고려하자 1등급 지역으로 바뀝니다. 산사태 위험에 대한 예보뿐 아니라 실제 기상 상황을 반영한 실시간 경보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실시간 강우를 반영하여 산사태 위험도가 변하고 산악 이외에 농지나 일반 도로 등의 산사태 위험 지역도 확인이 가능해 예측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대형 산불이 잦은 동해안에 이어 경북과 강원도의 산불 감시에 인공지능이 동원됩니다. 산불 발생을 초기에 감지해 대형 산불로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산불과 산사태 등 산림 재난이 일상화,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산림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반려식물 보급을 확대하고 반려동물과 동반 이용이 가능한 휴양 치유시설 등 산림 복지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중국 서북부 사막에서 강력한 모래폭풍이 일어났습니다. 북부 산악지대엔 관측 이래 최저인 영하 52도 한파와 함께 폭설도 몰아쳤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서쪽 땅끝 사막에서 노란색 소용돌이가 치솟습니다. 마치 화성에 온 듯 한낮에도 세상이 온통 검붉게 변했습니다. 신장 서부 카스 일대에 14급 강풍과 함께 모래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초속 45m, 제곱미터당 2톤의 풍압을 타고 날아든 돌가루가 매섭게 차를 때려댑니다. 결국 깨지고 뜯겨나간 차창, 부직포나 이불 등으로 덧대보지만 역부족입니다. 가시거리는 100m 이하, 도로에 고립된 사람들을 구출하는데 경찰 특공대 장갑차가 출동했습니다. 신장 북부 아라타이 지역엔 관측 이래 최저인 영하 52.3도의 한파와 눈보라가 불어닥쳤습니다. 1m 넘게 쌓인 폭설에 방목하던 가축들이 파묻히고 호수와 함께 얼어붙은 새들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이 밖에 중국 각지에도 한파와 강풍, 황사, 안개 등 기상경보 4개가 일제히 발령됐습니다. 중부 내륙 후베이성 우한에선 얼음비, 빙우 등 악천후 탓에 개학이 일주일 미뤄지기도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호주 크리스마스 섬의 홍게가 극한의 건조한 날씨로 인해서 산란철 대이동을 2개월이나 늦춰 이제야 시작했습니다. 호주 공원 멸종 위기종 담당 당국은 올해는 2월이 돼서야 홍게가 이동을 시작했는데 이런 경우는 홍게를 추적 관찰하기 시작한 1980년대 이래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크리스마스 섬의 홍게는 통상 우기가 시작되는 11월, 12월 산란을 위해 머물고 있던 숲속에서 바다로 대이동을 하는데 이때 1억 마리가량이 도로와 대지를 빨갛게 물들이면서 장관을 이룹니다. 당국은 하지만 지난 12달 동안에는 평균 강수량의 절반 정도밖에 내리지 않는 이상 건조 현상으로 인해서 홍게의 대이동이 늦춰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가 57년 동안 이어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에 대한 적법성을 판단하는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가자지구 전쟁의 사망자는 3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첫 심리에 알말리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외무장관이 나섰습니다. 3차 중동 전쟁 때인 1967년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불법 점령을 조건 없이 즉각
완전히 종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his is a clear reflection of the global concerns and calls to bring an end to this abhorrent illegal regime immediately and unconditionally. 특히 현재 가자 지구에서 자행되는 집단 학살은 수십 년간 이스라엘에 대한 처벌 면책과 무대응의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거짓 주장을 퍼부으면서 외부의 개입 없이 양자 간 직접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할 갈등을 일방적이고 부적절한 법적 절차로 몰아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번 심리에서는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학살은 언급되지 않았다며 서한에서 조건 없는 철군은 이스라엘 시민에 대한 학살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2022년 12월 유엔이 팔레스타인 점령의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소에 자문을 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최종 판결은 약 6개월 뒤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심리에 불참할 예정이고 법적인 구속력도 없지만 민간인 대량 사망에 대한 국제적 비판 여론이 고조된 시점이어서 재판 결과가 주목됩니다. 이번 가자 전쟁의 사망자는 민간인과 전투대원 구분 없이 3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19일 하마스 측 가자지구 보건부는 24시간 동안 107명이 숨지면서 누적 사망자가 2만 9천 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나노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독성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인공장기 오가노이드 배양법을 처음으로 개발했습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나노바이오 측정그룹 연구팀은 배양액 자체에 세포의 기질을 섞어서 오가노이드를 부유 배양하는 방식의 배양법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오가노이드 배양법은 세포의 기질에 세포를 내장시켜 돔 형태로 굳힌 뒤 배양하는 방식으로 균일한 크기로 자라지 않고 나노물질이 돔 안으로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새로운 오가노이드 배양법은 세계 최초로 나노물질의 침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배양법으로 비교적 균일한 크기로 만들 수 있고 동일한 개수로 나누기도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친환경 냉매를 적용한 대용량 냉각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한국기계연구원 에너지저장연구실은 제로 GWP 냉매를 이용한 터보 브레이튼 냉각 시스템을 개발하고 영하 100도에서 10kW 이상의 냉각 용량을 확인하는 운전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터보 브레이트 냉각 시스템은 5.5에서 11kW 범위에서 자유롭게 용량을 제어할 수 있고 낮은 GWP를 넘어서는 제로 GWP 냉매를 사용해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초저온, 대용량, 고효율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햇볕이 뜨거운 날씨에도 높은 광효율을 유지하고 빨아서도 쓸 수 있는 OLED 전자섬유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충북대와 가천대, 서울대 공동연구팀은 가혹한 환경에서도 신뢰성을 유지하면서 73% 이상 광 추출 효과가 있는 섬유 기반의 웨어러블 OLED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다기능성 봉지막 기술을 개발해서 OLED에 적용한 결과 수증기 투과율이 고성능 기준에 충족했고 과시광 투과율은 90% 이상, 자외선 투과율은 3% 미만에 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눈이 녹아 비가 된다는 절기 우수가 지났지만 강원 지역엔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수도권 등 전국 곳곳에도 비와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특히 21일 새벽부터는 기온이 더 떨어져 비가 눈으로 바뀌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출퇴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해 주시고 시설물 붕괴나 차량 고립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